전환으로 인해서 몇십만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셨잖아요.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서 되게 열심히 돈을 쓴다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 청년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전투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토론하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가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현재 청년층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백수 상태로 지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책 없이 수십만 명의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된다면 오히려 국가 경제나 국가 사회적 분위기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3만 장병들이 취업의 기회마저 단절된 채 월 20만 원 정도의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으면서 기회가 박탈되고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 기회마저 박탈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만큼 보장되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면 그 힘든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년을 더 군대를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한다면 더 취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군인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데도 한 달에 17만 원, 20만 원 정도 받는데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불한다면 실업자 18만 명,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업자 18만 명에게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쪽에 그러니까 2년으로 인해서 취업에 대한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2년날 공백기로 인해서 각종 경력 단절 이런 걸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애초에 현재의 사회 수준을 감당할 만한 월급을 주는 취업 자리 자체가 사회적 구조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고 그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공공지급 82만 개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리가 없고 그걸 먼저 계산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공 일자리 부문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할 때 지금 마중물 느낌으로 지금 처음에 뚫기 위한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걸 알지만 일단은 공공 일자리 자체에서도 63만 명 중에 18만 명을 일단은 만약에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병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0만 명들에서 저는 이걸 따진 겁니다. 18만 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 구조로 도입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 40만 명은 2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러니까 더 역량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그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고 기회마저 박탈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측에서도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징병제는 분명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사상적 모순을 발생시킨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권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반대 측 1위 교차조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국민의 행복추 선보이는 자유권과 함께 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안전이 보장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행복추구권과 안전권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국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자면은 660만 명의 자유로운 선택, 2년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박탈되는 60만 명의 자유권이 박탈되는 것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국민 전체 5,100만 명의 자유권을 수호하고 있다는 개념이 됩니다. 물론 자유권을 60만 명보다 5천만 명의 자유권이 중요하다 이런 수치적 통계로 그러한 인류적 가치를 재단할 수 없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되냐를 고민해 볼 때는 무조건 국민의 안전이 먼저가 자유권에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병제는 국가 안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직 군대에 가는 것만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군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혹은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모병제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양심과 자유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데 오늘날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징병제가 낳고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군은 잇따른 가혹행위, 총기 사고, 자살 등 각종 문제의 만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국방부가 2014년 28사단 윤일병 부타 사망 사건과 인병력 총기 사고에 관련해서 자살 사고의 대부분이 복무 부적응자에 의해 이뤄낸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선택의 자유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징병 구조로 인한 사명감 부족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혁신을 위해서 국방부가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출산율의 저하로 징병자에서 2020년에는 전체 입영 자원의 한 98%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98%나 현역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된다면 군대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더 입대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더욱더 우리의 안전할 권리나 이런 것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씩 반박을 해보자면, 우선 군대 내에서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죠. 그거는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지 제도 자체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 내에서 그거 우리가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지. 예를 들어 모병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입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병제 제도 자체, 계층 간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징병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는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해결할 거고. 두 번째,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징병제는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징집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모병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사명감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우리나라를 지킬까요? 그것도 정말 저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강조를 하신 게 인구 절벽 얘기죠. 인구 절벽 때문에 뭐 징집되는 인원 수가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인구 절벽인 상황에서는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다면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들조차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인구 절벽의 문제인 거지, 징병제와 모병제 그 제도 차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가.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앞쪽에 그런 징병제 현재 안에서의 군대 안에서의 각종 폭력 사건 사고 및 굉장히 많은 언론에 나오는 문제점들은 징병제가 그 군인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에서 각종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징병제에서 바로 각종 문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먼저 어떻게든 관리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전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때 징병제 폐지를 생각해볼 뿐이지, 현재처럼 각종 예전보다 분명히 사건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각종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 전쟁의 어떤 흐름에서 인구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병력 간의 그런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전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전에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현대전인 걸프전,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쪽이 평지고, 그리고 방어해야 될 지점, 그걸 종심 방어라고 합니다. 방어해야 될 지점 주변에서 각종 어떤 전략적 배치를 통해서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고도 그런 대규모 폭격 같은 미군의 그런 현대적 무기들 있잖아요. 그런 무기들 통해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계 군대의 추세는 이제 병력을 규모를 축소하고 무병제를 전환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평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그 전선과 방어점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종심 방어도 안 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란 게 인구 절벽 오고 있지만, 그걸 이제 차후에 개선해야 될 문제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규모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어 체계를 모형제에서 구축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헌법상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전쟁을 침략해서 이기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게 목적인 게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도 12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보다 2배나 많은 군사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핵이라는 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질 것 같으면 북한은 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을 만약에 백병전으로 해서 우리가 120만 명이 다 죽을 건데 전쟁을 그냥 다 밀고 나가자. 왜냐하면 그 120만 명에서 어느 정도 남아는 이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길 것 같을 때 합니다. 백병전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느 정도 밀고 내려온 다음에는 그 백병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 무기의 현대화를 이루어야지만 결국 전쟁에서 나중에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국방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구 절벽에 대한 부분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전력 약화에 대비한다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전후로 인구 절벽이 도래하기 때문에 훈련되고 장기 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사들을 현재부터 이제 숫자를 감축하고 군을 현대화해야 군이 앞으로도 2025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숙련도 뛰어난 군사들로 이루어야 나중에 징집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징병제의 제도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징병제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그 징병제라는 그 제도 자체가 집단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감옥과 유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징병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집단에 그냥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스트레스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병제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11분이고요.